트럼프 이후에 왜 저희들 경제 분석가가 그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는가를 이야기하면 이제 그 사람은 오늘만 사는 사람이다. 다음 세대를 갈취하는 자다. 그러니까 파퓰리스트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다음 세대 것을 땡겨 쓰는 사람들이 파퓰리스트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이 그림 한번 봐주시면 특히 파란 선이 개인 소비 지출 디플레이터라는 건데 그냥 소비자 물가보다 조금 더 변동성이 적은, 연준 입장에서 소비자 물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 선 하나하나 숫자가 뭐냐 하면 2026년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에 대한 연준의 예측치가 변해온 과정이죠. 작년 연말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바로 물가 전망이 튀는 거 보이십니까? 관세 부과할 거니까. 그리고 세금을 깎아주기 시작했죠. 부자들에 대한 감세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감세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렇게 물가 전망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내년에는 물가가 한 2% 가지 않겠냐라고 다들 기대를 했는 거예요. 올해 지금 3%니까. 내년에 물가 떨어질 거라고 했는데 아니야,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물가 또는 그 이상으로 갈 것 같아 라고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있죠. 왜? 두 가지 때문이죠. 그죠? 하나는 안 그래도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주가가 사상 최고치인데 세금을 깎아주죠. 두 번째, 인플레가 좀 눈앞에 왔습니다. 물가가 막 오르기 시작하고 소비, 특히 그 사치품 소비가 과열로 가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9월하고 10월에 연속 금리를 인하했죠. 그렇죠. 그럼 뭘 뜻합니까? 연준이 타락한 거죠. 실제 자기네 전망치의 데이터는 그게 아닌데 역선택을 했다는 뜻이죠. 그렇죠. 인플레이션 그리고 성장률 전망도 최근에 과소비 때문에 오르고 있는데 왜 금리를 인하했냐라는 거죠. 역사에 남을 타락이라고 봐야죠. 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냐? 그때 스티브 마이런이라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갑자기 사임하더니 연준 이사로 자리를 옮겨 탔죠. 그런 자가 들어와서 금리를 인하하자라고 막 외치면 이런 거에 대해서 옛날 연준은 단호하게 대응했어요. 철저하게 배격하고 동결을 하거나 오히려 금리 전망을 갖다가 상향 조정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그에게 동조한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금리가 인하된 거잖아요. 결국은 뭐냐? 트럼프가 내년 5월에 현직 파월 의장을 교체할 때 누가 연준 의장이 될 것인가를 두고 다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한테 줄을 서고 있는 내부자들이 스티브 마이런이라는 사람이 들어온 걸 계기로 해서 노골적으로 줄을 서기 시작한 거 아니냐. 연준은 물가랑 고용만 보면 되는데 그게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물가는 불안하고 고용은 역사상 지금 가장 실업률이 낮은데 저소득층들의 임금은 안 늘고 그 사람들의 연체율이 높아진다. 그러면 그건 정부가 재정을 써야지. 정부가 재정을 저소득층을 위해서 써야 될 문제지 그게 금리랑 뭔 상관이에요. 분배의 문제잖아. 근데 트럼프는 부자 감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체감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인하해야 돼라는 사람들한테 저는 그게 연준이 할 일이냐. 정치적으로 내가 누구 지지하느냐에 따라 사람이 경제 원칙이고 경제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들을 다 반기하는 세상이 왔구나. 그래서 연준 의장이 참다 못해가지고 12월 달에는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어. 확정된 거 아니야? 그러자마자 이제 마이런 시켜서 막 공격하잖아요. 이런 거 보면 제가 봤을 때는 12월에도 금리를 인하할 것 같다. 왜? 압도적 다수가 스티브 마이런 쪽에 서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자산시장이 꼭 지금 꺾인다고 말할 수 있는가? 더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잘못된 행동이지만 연말까지 금리 인하가 계속 될 것 같으니까 전망을 굳이 하라면 주가가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조정은 오겠죠. 왜냐하면 너무 급하게 달렸으니까. 그럼 너무 빨리 뛰다 보면 사소한 돌부리에도 걸려 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시 일어나서 뛸 수 있느냐는 기본 체력이잖아요. 기본 체력은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고환율일 때 엄청 좋잖아.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너무 지금 좋으니까. 그러니 저는 더 갈 체력은 있다. 다만 불안하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32년째 경제분석가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리즘 투자자문이라는 스타트업 창업해서 경영하고 있는 경영자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장이 거의 뭐 사상 최고치를 지금 찍고 그랬는데 굉장히 갑자기 막 주저앉고 사람들이 엄청난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보세요? 네, 미 연준이 칵테일 잔을 치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비유냐면 마틴이라는 전설적인 연준 의장님께서 계시는데 이 마틴 의장님이 그 연준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요?라는 학생의 질문에 자기는 칵테일 파티에서 온 손님들이 기분이 좋을 때는 신경 안 쓰는데 자기들끼리 이제 언성이 높아지고 싸우기 시작하면 가지고 있던 준비해놨던 칵테일 잔을 다 치워버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칵테일 잔을 치우겠다라는 건 금리를 내리지 않거나 인상하겠다라는 의사로 보여지고 이건 흥청망청되던 사람 중에 일부를 술에서 깨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제 파란 선이 뭐냐 하면 미국의 10년물 국고금리. 그러니까 이제 지금 투자를 하면 10년 뒤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그런 상품입니다. 빨간 선은 만기가 2년짜리 금리입니다. 모두 갑자기 최근에 금리가 오르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야 12월에도 금리 인하야 막 이러면서 다들 베팅하고 있다가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말을 딱 듣자마자 다들 그럼 어떻게 되지? 야 채권 사는 거 잠깐 중지 뭐 또는 야 내년 전망 잠깐 수정이 필요한 거 아니야? 하고 회의를 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시장금리가 바닥에서 탁 올라가니까 찬바람이 부는 것 같은 그런 공포심을 느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금리가 인상될 때 사람들이 술이 깨느냐?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오라클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오라클이랑 소프트뱅크 그리고 이제 오픈 AI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제 스타게이트부터 시작해서 각종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는데 자기들 돈이 없잖아요. 그 돈을 조달하는 방식들이 이제 주식을 가지고 서로 상호 주식 교환을 한다든가 부채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라클의 신용 부도 수합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미국 시장에는 이 회사가 망하면 돈을 대지급해 주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해주는 증서들이 교환돼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 세계 최대의 보험사였던 AIG를 부도 직전까지 몰아넣었던 바로 그 상품입니다. 자, 이 신용 부도 수합이 최근에 엄청나게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수수료가 올라간다. 뭔 말이냐? 불안하니까 신용 보증 수수료를 더 받는 거예요. 왜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가 상승할 때 제일 위험한 회사들은 어떤 회사냐? 대출이 많은 회사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출 계획이 줄줄이 서 있는 회사다. 미래의 어떤 승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뭐 물불 가리지 않고 뛰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 돈을 전부 빌리거나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않으면 달릴 돈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익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자하니까. 그런 걸 저희들은 이제 버닝, 돈을 태운다고. 왜냐하면 이게 너무 큰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이폰 때 어버버하다 망한 회사들 다 봤잖아요. 이번에 새로 몇십 년 만에 새로운 거 왔잖아요. 20년 만에 거의 20년 만에 새로운 물결이 왔는데 여기서 넋을 놓고 있다? 미래는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돈들을 태우면서 달려가고 있는 기업들이 결국 미래를 바꿔요. 다만 어떤 기업이 바꿀지는 모르죠. 예, 우리가 이제 25년 전으로 시계바늘을 돌려가지고 그 수많은 경쟁 기업 중에 아마존이 승자가 될 줄은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죠. 결국 거기에는 누군가가 돈을 태우고 그리고 팔리지 않더라도 재고를 끌어안고서라도 계속 투자를 했던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운이 좋아야 베팅에 성공을 하는데 그 운이 뭐냐? 금리죠. 금리가 인상되면 기술주가 다 망한다가 아니라 생존 기업들이 줄 것이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12월 금리 인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파월 입장에서 인플레가 심상찮다라고 판단한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물가 안정, 두 번째는 완전 고용인데 사실 지금 완전 고용은 달성되어 있는 상태인 게 실업률이 역사상 최저 레벨이잖아요. 1960년대 이후에 제일 낮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연준은 지금까지는 물가를 봐왔는데 얼마 전에 발표됐던 소비자 물가도 사실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했다지만 상승률 자체는 올랐잖아요. 그런데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전부 12월에도 한다 그러니까 야, 너네 흥청망청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트럼프는 계속 이제 10년물을 계속 내리고 싶어 했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불쾌하고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내가 그를 연준 의장으로 임명했는데 그 추천했던 사람 난 다시 보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It was recommended by one of my real great people.
who I'd never spoke to again. 그래서 연준 의장을 내년 5월에 이제 교체할 가능성이 100%고요. 새로운 이제 연준 의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스티브 마이런이라는 연준 이사가 있는데 금리 무조건 내려야 된다라고 또 발언을 했죠.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 지금부터 크게 봤을 때는 계속 돈이 풀린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AI 거품론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게 받쳐주지 않으면 이게 금리 인하와 상관없이 장이 또 흔들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운입니다. 2000년 IT 버블 붕괴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 두 차례의 최근 30년 사이 가장 인상적인 대폭락이 모두 경제 체력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불운이 겹쳤을 때 터졌습니다. 그 불운이 뭔가? 2001년 9.11 테러 기억나십니까?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국제유가가 150불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경제 내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외부 충격이잖아요. 그게 다 운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지금 체력이 나빠지고 있다. 여기에 외부 충격이 어떤 게 오냐 안 오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운이 좋았던 시기가 2018년. 트럼프가 관세 전쟁하고 미 연준이 관세 전쟁이 인플레를 일으킬 거야 그러면서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그때 때마침 세계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죠.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조금 인하해 주니까 금방 경제 좋아져서 2020년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미 증시 사상 최고치 금방 회복했죠. 그러니까 어떤 사태가 오더라도 대비할 수 있는 건전함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또 불황으로 안 갈 수 있는데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야 별일 없을 거야 달려 나만 믿어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근거 없는 낙관만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파월 의장의 그 속내는 불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달리는 건 좀 과하잖아. 쉬자 좀 애타는 애원이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나와주셨을 때 한국의 주식시장과 환율이 동시에 상승하는 되게 특이한 상황이라고 짚어주셨었는데요. 이게 자본의 흐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 예, 아주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아주 기현상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처음 보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빨간 선이 환율입니다. 2000년대 이제 초중반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투자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때 이제 중국 붐이죠. 엄청나게 투자를 했죠. 근데 저때 보시면 딱 나오는 게 빨간 선 우리나라 환율이 낮을 때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좋을 때 그때 해외로 나가는 게 이익이죠. 그렇지 않아요. 1달러에 800원일 때 해외로 나가면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까지 역사까지 2020년까지를 보시면 항상 우리나라 환율이 높아지면 그때마다 다 해외 주식 매수가 줄어요. 매수 자체는 추세죠. 해외 투자를 늘리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추세입니다. 여기서 국민연금이나 KIC를 비롯한 기관들이 한 절반 된다고 보면 나머지 이제 개미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어마어마한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데 특히 여기 2022년 나스닥 폭락하고 우리나라 환율도 좀 뭐 이렇게 불안하고 그럴 때는 되게 많이 팔죠. 국민연금 말고는 팔았다고 봐야죠. 근데 이번에 환율도 상승하는데 나가죠. 예, 추세적인 뭔가 있는 게 온 것 같아요. 뭐죠?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그 밈인 것 같아요. 2022년에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았잖아요.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3,300이 2,100포인트까지 거의 한 뭐 40% 빠졌죠. 빠지는 과정에서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끝없는 증자한 거 기억나실 겁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상장 공모를 통해서 또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식시장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갔죠. 그리고 작년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한 240조 코스피 200 기준으로 났는데 배당 수익률은 세계 최저 배당 수익률. 그리고 일부 기업들은 보유했던 자사주를 매각하는 일까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나라 시장은 답이 없다라고 느낀 그런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늘었고 그리고 작년 2024년에 혼란 속에서 미 증시는 급등하는데 우리만 빠졌잖아요.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이제 나가자 마음을 결정한 거죠. 그리고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 주식 매수가 아마도 3분기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지만 폭발한 것 같아요. 지금은 1,440원인데도 나간다. 환율은 고려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돼요? 주가는 외국인이 매수해 주니까 오르지만 당장 5월달
장이 바닥치고 이제 10월 말까지를 보면 외국인이 20조 샀거든요. 와, 많이 샀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날아가지. 근데 개인이 24조를 팔았다. 외국인이 산 것보다 더 많이 팔고 그 돈을 들고 나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 것은 결국 우리나라 국장이 일단 원화는 좀 위기가 올 때마다 너무 약해지니까 약세 자산이다라고 인식을 했고, 두 번째, 우리나라 주식은 살 때는 좋은데 팔기가 되게 어려운 시장이다. 매도 타이밍 잡기가 되게 어려운 시장이고 불안정하다. 그래서 답은 해외 나스닥이다. 글로벌 분산 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이 흐름이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거와 환율이 1,400, 1,500까지 가는 이 현상은 이제 이해를 했는데 과연 괜찮은 거냐? 괜찮지는 않죠.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일이 생기면 큰일 나는 거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빨간 선은 환율, 파란 선은 기업 이익입니다. 약간 사선으로 막대를 그려놓은 이유가 환율 상승하고 1년 지나면 기업 이익이 좋아집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주식이 그래서 투자가 쉬웠어요. 왜냐? 환율이 상승한다. 아, 한 1년 있다 좋아지겠군. 천천히 분할 매수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왔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나가면서 투자를 하다가 만에 하나, 이건 정말 극단적인 가정인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죠? S&P 500이 반토막 났어요. 더 나가서 2000년에는 나스닥 100이 80% 빠졌어요. 10년에 한 번꼴로 그런 일은 있어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2008년 이후에 지금 17년, 18년째 그런 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방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빚어진다면 해외에 저렇게 1년 동안 500억 불에서 1000억 불 정도가 우리가 가고 있었는데 저 돈들이 가서 거기서 반토막이 난 거죠. 자,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요? 돌아올까요? 만에 하나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환율이 급락하겠죠. 근데 우리 아까 2008년 중국 증시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 봤죠? 왜냐면 해외에 나갔던 돈이 나 이제 다시는 안 해 이러고 들어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상호 관세 부과 때 대만 달러 환율이 33이 29 되는 거 보이세요? 거의 한 20% 빠진 거죠. 왜냐? 이 루머였어요. 해외에 투자했던 대만계 투자회사들, 보험사들이 큰 손실을 입고 대만으로 돌아온다더라. 루머가 나자마자 이렇게 환율 20%가 빠지더라. 그리고 그때 환율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죠. 이 그림이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경제 규모에 비해서 돈이 너무 많이 나가면 저 돈 중에 일부만 겁을 먹고 돌아오는 순간 환율 떨어지죠. 해외 주식 폭락했죠. 경기 나쁘죠. 기업 실적 어떻게 될까요? 박살나겠죠. 옛날에는 환율이라도 높아서 버텼는데 환율까지 떨어진다면 만약 우리 기업 실적이 더 나빠지겠죠. 결국 악순환이 시작되겠죠. 그러니까 경기가 최악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돈이 많은 나라니까 해외에 나가는 건 좋은데 그 돈이 쏠려 다닐까 봐 걱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사실 펀더멘털만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더 갈 수 있다. 반도체 사이클만 좋은 게 아니라 업황 자체가 지금 좋아지는 산업들이 꽤 보인다. 조선도 그렇고 전기전자 반도체 쪽도 좋고 삼양식품을 필두로 한 우리나라 라면 수출도 다 경쟁력이 있는 이유가 환율이 너무 좋으니까 웬만큼만 수출 잘하면 마진이 충분히 확보되는 그런 경제 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하나 더 배당 분리 과세만 제대로만 되면, 그리고 이 배당 분리 과세 덕분에 기업들이 이제 미리 우리는 얼마 정도 배당을 더 주겠어요라고 미리 발표해 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현실로만 나타난다라면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감이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여기서 불확실성 요인이 하나 있는 게 이게 미국이 저렇게 경제를 운영하는 거는 93년부터 이코노미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저렇게 타락한 걸 처음 보니까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지금도 사는 건 좋다. 다만 포트를 좀 짜서 사자. 한국 주식이라는 게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주식시장 비중이라는 게 2%밖에 안 되는 시장인데 암만 잘 간다고 그래도 여기 시장에 내 재산 전부 다를 올인하는 게
올바른 투자는 아니지 않나라는 의견도 한번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미국도 좀 사고 한국도 사고 일본도 사고 중국도 사고 인도도 사고 아무튼 그렇게 주식만 사는 게 아니라 금도 좀 사고 현금도 좀 가지고 있어서 만에 하나 내가 틀렸을 때는 꼭 굳이 내가 사자마자 이거 고점 아니냐라는 공포를 가지고 그렇게 시장을 자꾸 대응해야 되냐. 포트를 짜서 들어가면 마음이 좀 편하지 않겠냐. 오늘 교양일을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